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2019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때가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우리가 1998년 IMF 위기 때 마이너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그 두 번의 0.7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리고 1% 성장률은 23년이었고 올해 또 1% 미만 0% 성장률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에 이렇게 1.3%로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경기가 완전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틀 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망한 성장률이에요. 올해 2월에 1.6%라고 발표를 했는데 불과 석 달 사이에 반토막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던 것이죠. 아직 IMF도 이제 반토막을 냈고요.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나 OECD, 한국은행도 아마 더 1% 미만으로 낮출 것입니다. 정부만이 유일하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1월 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1.8%로 했지만 물론 계엄과 비상경과 탄핵 국면 상에서 이게 1.8%로 성장 전망을 한 것이 굉장히 저는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1월 초에도 경기가 죽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성장률이 제가 1월 1일 날 저희 그 신문사에 칼럼을 고정적으로 한 4주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 칼럼을 썼는데 그때 타이틀이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 성장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썼던 거고 그때도 추경을 하고 빨리 전망을 바꾸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1월 1일 날 칼럼이었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또 한 번 칼럼 썼던 것이 제목이 0% 성장의 가치나라고 하는 칼럼을 썼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것도 그때도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초에 아마 추경을 합의해서 12.4조 정부안이 조금 늘어서 13.2조로 13.2조 대 추경이 들어간 건데요. 그거로는 이렇게 경기가 하강을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 전망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더욱더 안타깝고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도도 이제 원래 IMF에서 내년도에도 2.1%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도 1.4%로 큰 폭으로 떨어뜨렸던 것이죠. 금융연구원이 전부 다 5월 7일 날 역시 0.8%로 성장을 전망했고요. KDI가 그제 전망한 것이 올해 연간 0.8%.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좀 보시면 제가 넘어갔는데 그 성장 중에서 이게 1, 4분기 성장 전망, 성장률 실적치거든요. 소폭치.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입니다. 이게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2. 모든 부분이 안 좋은데 특히 건설 설비, 특히 건설 투자가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이게 체감하는 경기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건설 투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거나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바닥 경기나 민간 투자, 민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나타내고 있다. 정부 소비 전체도 마이너스 0.1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KDI 전망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재정정책 이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국가 회계 결산한 것인데요. 결산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8조, 그러니까 세수 결산이 30.8조가 나왔고요. 결산 대비 작년보다도 23년도도 굉장히 실적이 낮았는데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결산 대비 7.5조 원이 적어서 2.2% 감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세 수입은 우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세 세수 탄성치라고 하는데
GDP가 1% 늘어날 때 세수도 1% 늘어난다. 그게 이제 세수 상승이 1 정도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올해 전망을 할 때는 GDP가 1% 늘어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가지고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GDP가 작년에 이제 실적치는 1.2% 증가했지만 명목으로는 한 4%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세 수입은 이렇게 마이너스 2.2% 증가했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이고요. 세출도 역시 보면 전체 작년 529조인데 집행률이 95.6, 그러니까 예산 대비 한 4.4% 정도 못 쓴 거죠. 예. 뭐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상에 나타난 걸 보면 지출도 많이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국가 이거는 뭐 전체 이제 그림인데요. 이 재정 수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재정 수지가 23년에 87조 적자였고요. 관리 대상 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합 재정 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험들을 다 포함하면 뭐 적자가 한 36.8조고요. 이걸 다 빼면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정부가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적자 부분이죠. 실제적인 진선 적자가 이제 87조, 네, 3.6% GDP 대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104조가 이제 적자가 됐고요. GDP 대비 4.1%입니다. 국가 채무는 보시면 46.1%, 오히려 23년보다 줄어들었죠. 예. 예. 뭐 GDP가 이제 계열이 2022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원래 최근으로 들어오는 GDP가 좀 더 크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GDP 대비 4.6%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3년부터 24년까지 정부가 상당히 세수 결손, 그러니까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세금이 들어온 걸 이제 결손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56.4조가 결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24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6조, 그 두 개 합하면 80조가 넘는 돈이 정부가 이른바 세금이 이제 적게 들어와서 빵꾸가 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안 쓰고 그리고 땡겨오고 한 것이죠. 예. 안 쓴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그 국세에 대해서 연동해서 한 40%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국세가 적게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적게 교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안 준 게 근데 당연한 거냐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어차피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원래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쓰기로 한 부분은 쓰도록 하고 나중에 한 2, 3년에 걸쳐서 정산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법에 따라서 안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예산에 의해서 지방정부도 지방교육청도 뭐 이게 쓰임새와 사용새가 적절한가의 여부는 나중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강제적으로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불용한 것이 14.8조고요. 예비비도 미집행하고 지출 소요 조정을 해가지고 안 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4조가 어떻게 메웠는가를 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이 걸려 있는데요. 외평채를 발행하는 외국환 평형 기금, 우리가 사실은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외평 기금에서 돈을 서로 공자기금을 넣어서 또는 공자기금 외평기금 가서 그 두 개의 주머니를 운영하면서 외환시장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 보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일반 회계로 가져와서 우리 일반 회계 쓰는 통장, 이게 마이너 통장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하면서 이제 한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정부가 꼼수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정당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쓸 돈이 적어지면 정상적인 정부에서 했던 모습은
어느 정도 세입 경쟁을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국회에 가가지고 올해 국가채무, 국가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 회계를 좀 보완하는 세입 경쟁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그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여당이.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사실은 외평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미리 이제 빌려온 걸 갖고 그리고 더 빌리고 덜 갖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썼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자가 듭니다. 공자기금에서 빌려올 때도 이자가 들고요. 그 이자나 국채를 발행하나 이자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기금으로도 빌려오거나 이렇게 받은 거는 결국 또 공자기금을 나중에 기금을 다 확충해야 됩니다. 그 확충할 때는 또 채권을 발행해서 하거든요. 이른바 금융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국가채무의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지고 이자 비용도 발생하는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단 하나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재부가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년이 이랬고요. 24년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23년에 이거는 쓰지 않았지만 이것도 같이 이제 손대서 했던 거고요. 여전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지역 교부금도 집행하지 않았고 불용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정부가 사실은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죠. 예산은 국회가 편성하고 죄송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같이 규모를 확정하고 규모만큼 같이 쓰기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행정부가 국회하고 상의도 없이 임의로 했던 것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을 한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그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과성이 저하되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 2년 연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정부가 크게 세수 결손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뭐 일단 세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기도 한데 전망을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근데 왜 전망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1년에 우리의 경제 전망을 공식적으로 4번을 하게 됩니다. 그 전년도에 2번을 하고요. 당해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가 25년이니까 25년에 대한 정부 전망을 할 때는 그 전 1년 전 24년에 그렇죠. 연초에 한번 작년 연초에 한번 그 다음 연도 전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25년 전망을 할 때 24년 1월에 하반기 1월에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내년도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물론 그건 좀 틀리죠. 1년이나 시간이 전에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합니다. 예산을 낼 때. 그리고 당해 연도에 한번 하고 또 여름에 한번 또 수정해서 하고 그렇게 4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실제 성장률이 1.4%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6월 달에 한번 2.5%. 그래서 전년도 2번을 여름에 한번 하고 겨울에 한번 하고 그러네요. 겨울인데 연초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전망을 한 것이었는데 이게 1월 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1.4가 된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서 실제 23년, 그러니까 연중에는 1.4를 거의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24년도 1월에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성장은 비슷하게 조정을 하지만 조정 안 할 때도 있지만 국세 수입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23년 7월 4일에 23년에 올해 성장률이 1.4%라고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면 그게 맞춰서 전년도에 예산을 낼 때 편성한 국세 수입 400.5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리바이즈하지 못한 우리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려면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을 하면 이 세입이 변경된다 하는 건 세입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었던 것이고 안 했던 것이죠. 그 차이가 그대로 가는 거고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실제 성장률이 2.1%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24년 연초에는 2.1% 전망을 했다가 24년 7월 여름에 1, 4분기 반짝 성장률을 보고 2.6%로 성장 전망을 합니다. 이게 2.1이 아니고 2.0인데요. 그래서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데 예산상에서 367조를 전망을 했다가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0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세제 실효의 원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부가 전망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첫 번째고 전망을 잘못했던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거를 서로 추경을 통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작년 여름에 380조의 국세가 거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숫자가 증가율이 한 4%가 그렇게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적치 337조 작년 국세 수입 실제치를 가지고 전망을 하면 13%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송은정 교수 이쪽이 전문가인데 이거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경제가 경상으로 증가해봤자 뭐 4% 정도의 성장률을 할 것인데 4% 정도 증가하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13%를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도 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세수결정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요약한 것이 아까 이 표 두 개를 요약한 것이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좀 정책에 대한 재정식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게 국세 수입이 4.1%를 정부가 이제 예산 대비는 전망을 한 것인데 실제로 382조 원이 예산이 이제 실제로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재정 수지 적자가 2.8%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터무니없는 숫자다. 만약에 한 30조 정도가 이렇게 더 세수 결정이 생기면 올해도 100조 원이 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아마 GDP 물론 GDP도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분모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GDP 디플레이트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4% 정도가 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채무가 48%에 50%가 된다고 해서 누가 상 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국가 경제가 이게 엉망으로 될 만하게 저 숫자를 지난 정부는 이게 마치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재정 정책 운용이 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5월달 통과된 추경에 따르는 전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국회 확정한 숫자가 86조거든요. 이게 3.3%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채가 조금 늘어나서 48.4% 됐고요. 세인 예산 이거는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즐겨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거는 본 예산에 기초한 것인데 밑에는 25년 예산보다 25년 이 분야별 지출입니다. 우리 정부는 예산을 낼 때 12대 분야로 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노동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전체 예산의 정부 총지출의 36.8% 그러니까 거의 복지가 거의 갑니다. 그게 38%가 그리고 뭐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R&D, 환경, 외교, 통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분야별로 증가율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5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위에 있는 것은 높은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 낼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고 5년 동안의 중기적인 계획을 내는데 5년 평균이 3.6%인데 그보다 이 왼쪽은 더 높은 분야고 오른쪽은 더 낮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파란색 부분은 올해도 증가율이 높고 앞으로 4년, 5년 동안 더 높은 분야로 증가율이 갈 것이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뭐 보건복지 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고요. 반대편에 있는 부분이 올해도 흉년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정부가 예산을 많이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대표적으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이게 대표적인 경제 분야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R&D까지 포함해서 이게 네 분야가 경제 분야 예산인데 R&D는 엄청 늘렸죠. 늘렸는데 24년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 줄였거든요. 줄였다가 늘린 거라서 원복시킨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 행정, 특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초 연구하시는 R&D 사업 많이 줄여가지고 학교들마다 기본 이공계 기초 연구 실험실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재원을 어떻게 내는 게. 그래서 경기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SOC 예산 3.6% 줄였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 이렇게 주는 걸 보면 상당히 정책 운영도 올해도 예산상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이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추경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또 22년, 23년, 24년 감세를 또 많이 했습니다. 2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또 감세를 많이 하고 감세한 것이 다 발행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게 국법인세 그다음에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또 증권거래세가 계속 낮아졌고요. 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국세가 작게 들어오고 국세가 작게 들어오는 데다가 재정을 보강하지 않고 불용하거나 계속 긴축적인 기조를 가져가니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켜서 더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세수가 심화되는 23년, 24년까지의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와의 어떤 관련이 이렇게 악순환을 가져왔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